네, 5월 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건강한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날인데요. 한편에서는 입양 당사자들을 위해서 출생통보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생통보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오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김희진 변호사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출생통보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일 경우 그 출생한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로 통보하여서 이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엔 신고를 최고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직권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출생 네. 통보제 배경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99.6%의 아동이 태어난다. 이제 그 통계에 비추어 최소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존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되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아동 권리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문제의 공백을 드러내는 거죠. 그 한국인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등록이 국내에서 불가하고 그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서는 입양 당사자들이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서 태어났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이 입양 당사자들이 본인의 출생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건 사실 이전에 한국의 과거의 입양 제도 그리고 호적 제도에서부터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까지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 일임하는 제도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네,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다시피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65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죠. 근데 그 입양을 더 편리를 위해서 상당수 아이들을 소위 고아 호적을 만들어서 이제 보낸 건데 출생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지우고 부모의 기록을 지운 채 적극 입양을 보냈던 우리나라입니다. 네네. 그 결과 수많은 입양인들이 현재 자신의 뿌리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2015년부터 5년간 가족을 찾으려고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입양인 중에서는 실제로 부모를 찾게 된 경우는 약 15%에서 20%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종 TV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를 찾기 위해서 들어오는 해외로 입양된 분들을 사례를 접하게 되긴 하는데 네. 만약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출생통보제가 입법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최소한 거짓된 출생 기록을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거고 출생하는 그 즉시 아동의 출생 기록에 대한 것들이 국가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 또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도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은 그러면 출생통보제와는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호출산제라고는 하는데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인가. 아동의 입장에서는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일절 박탈한다는 점에서 익명출산제입니다. 발의한 국회의원은 아동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리고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라고 이유를 제안하고 있는데 익명출산제는 첫째, 아동의 출생등록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침해하는 법률이고요. 둘째로는 정상가족 아닌 가족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법률이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건 낳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 자체가 아동의 권리 보장이잖아요. 네네. 출생통보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인지하고 권리 보장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공의 의사표시인데 익명출산제는 그 전제부터 제한하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태어난 아이의 권리 자체를 처음부터 좀 막는 제도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호출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록 없는 입양아 탄생 여지를 강하게 남기는 제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해석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입양 아동의 기록을 완전히 출생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익명으로 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은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외국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익명 출산제, 실내 출산제 비슷한 입법례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보다 미혼모가 직접 키우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사회 분위기거든요.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내 출산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우리나라처럼 배타적인 사회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에서 익명 출산제가 도입되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출생통보제가 부작용 없이 입법화되고 그리고 자리 잡으려면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동의 권리, 출생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출생통보제는 사실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한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고 양육하겠다라는 어떠한 지원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가정에게, 사회에게 좀 더 포용적인 문화로서 받아들여지는 변화로서 이해된다면 출생통보제가 더 원활하게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혹시 이 출생통보제 외에도 우리 입양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법안과 정책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입양이라는 제도는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가정 해체, 원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대안적 양육입니다. 그래서 입양이라는 제도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원칙과 이념을 좀 명료히 하고 아동에게 원가정에 대한 그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제도적으로 좀 잘 정착되는 것, 입양이라는 것이 아동의 삶에 있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좀 정책 전반에 녹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김희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